다음은 자비의 시간입니다. 원제는 A Time for Mercy이고요. 미국 기준으로는 2020년에 출간되었습니다. 타임 투 킬이 1989년에 출간되었으니까 그 31년 만에 나온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간에 2013년도에 시카모 로우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속죄나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후속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제이크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책은 총 3권이 되는 거죠. A Time to Kill, Sycamore Row,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A Time for Mercy 이렇게 3권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시카모 로우도 읽었었거든요. 출간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도 이 제이크 변호사가 엄청 재밌잖아요. 매력적이고. 그래서 그도 왜 시리즈를 만들지 않을까 참 궁금해했었는데 그때 이게 존 그리샴 말로는 이 책이 출간된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이 제이크 변호사는 어떻게 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냐라는 그 문의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3년이니까 24년 만이잖아요. 24년 만에 제이크의 화려한 복귀라고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엄청 광고를 하면서 책을 홍보했었는데 저도 진짜 그때 호기심 때문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책은 괜찮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그 제이크가 그 이전에 타임 투 킬에 나왔던 캐릭터가 거의 표현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왜 그렇게 매력적인 그 캐릭터를 좀 생생하게 그 타임 투 킬에서처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이번에 그 A Time for Mercy에서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 자비의 시간은 2023년에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책이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A Time for Mercy에서 이 자비의 시간에서 제이크는 타임 투 킬의 제이크랑 거의 똑같이 그 캐릭터가 그대로 살아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반가웠었고 이 자비의 시간이 실질적인 후속작이라고 봐도 제 기준으로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왜 번역이 안 돼 있을까? 정말 괜찮은데 이 작품 정말 좋고 훌륭한데 왜 번역이 안 됐을까? 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존 그리샴의 약발은 이제 다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뭐 그러니까 지난 그 30년 넘는 시간 동안 존 그리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을 썼어요. 전체 제가 어디서 살짝 봤더니 한 50여 권 정도의 책을 그동안 출간했고 소설로만 치면 이런 장르 소설로만 치면 30 몇 권의 작품을 거의 매년 한 권 이상의 책은 써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히트작도 엄청나게 많고 영화로 된 작품도 엄청나게 많고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70살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또 재밌는 작가들도 많이 나왔고 약발이 떨어질 때도 되긴 됐죠. 근데 요번에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HBO에서 이 자비의 시간을 지금 제작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방영될 건지는 일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주인공도 그때 타임 투 킬 영화 96년도에 나왔던 그 영화 주인공이 매튜 맥커너히가 그대로 주인공으로 이 작품을 자비의 시간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올해 출판사에서 그 번역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약발이 좀 떨어지긴 했죠. 존 그리샴의. 근데 또 이렇게 존 그리샴의 근황을 살펴보니까 그 이전에 나왔던 또 다른 작품이 현재 또 영화로 제작 중인 작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작품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제 보충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그동안 이제 존 그리샴에 대한 인기가 이제 한풀 꺾이게
된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더 펌이라는 그 제목이 이제 로펌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타임 투 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작품 여기서부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고 히트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나온 작품들이 이제 뭐 더 클라이언트, 펠리컨 브리프, 레인메이커 등등 엄청난 스릴러와 인기 이런 것들을 정말 쾅쾅 터트리듯이 이 사람이 진짜 막 생산해 낸 거죠. 매년 거의 한 편 이상씩을 출간을 하는데 그 작품들마다 그냥 빵빵 터트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열기가 식지 않게. 그러니까 이때 유입된 존 그리샴의 팬들이 어느 시점부터 존 그리샴의 이 스릴러의 밀도, 농도가 조금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좀 실망을 표출하고 떠나는 팬들이 좀 생겼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존 그리샴이 아무래도 문학상을 너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좀 진지한 문학상을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법정 스릴러라는 장르 소설에서 자기가 조금씩 한 발씩 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작품이 이렇게 좀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시점부터 초기에 막 빵빵 터뜨릴 때의 그 숨막히는 스릴러의 그 성격이 조금 옅어진 건 사실이죠. 사회 전반적인 이슈들로 좀 많이 주제가 많이 확산이 됐고 다양해졌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재미의 측면보다 메시지의 측면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거라는 느낌도 많이. 그리고 또 이야기가 좀 순해집니다. 좀 순해지고 잔잔해지고 막 극적인 변화, 극적인 반전 이런 것들은 많이 옅어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샴 하면 딱 떠올리는 거, 그러니까 스티븐 킹 하면 딱 떠올리는 그 작가만의 색깔을 기대하고 새로 출간되는 작품을 들었을 때 그 자신의 기대와 좀 떨어져 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하고 외면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이 후기의 작품들을 볼 때 이런 색깔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꽤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저처럼 그런 작품도 좋지만, 그렇게 숨막히는 스릴러물의 그 작품도 좋지만, 이런 좀 변화된 순한 맛의 작품도 또 좋아하는 그런 저 같은 팬들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작가도 변하는 건데 내 기준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나랑은 좀 안 맞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가야겠다. 다른 작가를 가겠다. 이런 거는 뭐 사실 인정해 줄 수 있긴 하지만, 내 기준에 내가 기대했던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그 부분이 변하고 없어져 간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비난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사람도 변하고 작가도 변하고 그게 당연한 건데,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그 타임 투 킬 영상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가 좀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존 그리샴은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리고 어떤 권력, 정치 권력이나 기업 권력, 이런 권력들의 그 부당한 횡포에 대해서 뭔가 고발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정의감, 이런 측면이 처음부터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6년 동안 미시시피 주의 하원 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직접 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민주당 출신으로 그렇게 했었죠. 근데 자기는 남부에서 살았잖아요. 남부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 남부, 딥사우스, 그것도 딥사우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드린 이 작품에서 이제 그런 양가적인 측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변호사, 법률가,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민주당 리버럴의 측면에서 다 자기 자신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딥사우스의 그 공화당 보수적인 그 어떤 정치 논리나 정서적인 보수적인 정서에 대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지만 동시에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누구보다 또 잘 이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날카로운 그 시선에서 남부의 그 공화당 보수주의적인 측면을 무조건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인 측면에서 비판하고 해부하고 난도질하는 그런 작가가 아니에요. 읽어보면 이 사람의 그 이 책을 읽어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동의할 수는 없는 측면도 많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이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작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도 그 첫 장면이 타임 투 킬처럼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타임 투 킬에서 그 흑인 아버지를 재판에서 승리해서 이제 무죄로 석방시킨 다음에 한 5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때가 소설에서는 1985년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 작품은 배경이 1990년대죠. 이 마을에 그 어떤 경찰관이 있었어요. 백인 경찰관이죠. 근데 이 경찰관이 그 이제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는데 어느 술집에서 일하고 서빙하고 있는 바텐더였나 서빙을 하고 있나 그 이제 여자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 여자 종업원이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 소설 표현으로 따지면 그 뭐 타이트 진스를 입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몸매도 좋고 그 몸매를 드러내는 옷도 입고 예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해서 이제 데리고 같이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가 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랑 헤어지고 혼자서 그 두 명의 남매를 키우고 있는 홀어머니였었어요. 이상한가? 남자아이가 16살이고 여자아이가 2살 어린 1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아이를 낳았었나 봐요. 이때 여기서도 되게 젊고 예쁜 사람이라고 이제 묘사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일찍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건강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부모도 옳게 만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그래서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 불량스러운 생활도 하고 좀 문란한 생활도 하고 그리고 무슨 그 대마초인가 약을 먹고 체포된 적도 있고 그래서 감옥을 갔다 온 적도 있고 근데 이 경찰 남자가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자기 혼자 살고 있었던 거죠. 이 젊은 경찰관이. 그래서 자기 집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 자식이 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냥 그 아이들까지 같이 데려와라 해서 이제 같이 살았던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그 욕망에 이끌려서 이제 즉흥적으로 호기롭게 인연을 맺은 남자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좋은 관계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대체로 이제
조금만 지나면 자기가 원했던 그 욕망이 어느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이제 마음도 달라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느 시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제 좀 열받는 거죠. 열받는 거죠. 자기가 왜 이 세 명이나 되는 입을 자기가 왜 다 챙겨줘야 되느냐. 뭔가 자기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이 여자한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또 도박도 좋아하고 생활 자체가 좋은 바른 시민의 삶은 아니었어요. 이 경찰 자체가. 그래서 허구한 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여자아이들 패고 그 아이들도 계속 겁주고 무섭게 대하고 거칠게 대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이 사건이 벌어진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 2시인가 저쪽에서 그 집 창밖으로 자동차가 이제 들어오는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됩니다. 이제 남자가 이제 또 어딘가에서 술 먹고 도박하다가 또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또 똑같은 패턴이 발생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오늘만이라도 좀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좀 좋게 넘어가려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자기도 좀 외모를 다듬고 그렇게 하루를 또 넘겨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또 비틀거리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여자가 또 갑자기 살갑게 굴고 그런 살갑게 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트집 잡아가지고 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날 따라 굉장히 이제 심하게 이제 주먹을 휘두른 거죠. 많이 때리는 걸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몸이라든가 복부라든가 얼굴, 머리 이런 데를 인정 사정 없이 막 이제 여자를 두들겨 패는 그런 일이 똑같이 또 벌어졌고, 근데 이 아이들은 2층에서 또 아이들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라는 걸 경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방에서 이제 오빠하고 여동생이 방에서 그 문고리에다가 의자 같은 뭔가를 이렇게 받쳐놓고 혹시라도 또 술 먹고 들어올까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그렇게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무슨 장애물 같은 거 설치해 놓고 둘이서 떨면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아래층에서 엄마가 어떤 엄청 비명을 지르면서 얻어맞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가 뚝 끊겨요. 한참 있다가 이 남자가 쿵쿵 거리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은 바짝 긴장해서 이제 둘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방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떨면서 있는 거죠. 근데 남자가 천천히 쿵쿵거리면서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면서 막 욕을 하고 문을 안 열면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참을 이렇게 술주정을 하고 문을 열려고 힘을 쓰고 두들기고 막 문도 부시려고 막 그러다가 한참을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서도 소리가 딱 끊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참 기다렸다가 집안이 너무 조용해지니까 이제 오빠가 먼저 이제 문을 살짝 열고 천천히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옵니다. 동생도 뒤따라 살금살금 내려오고 1층으로 내려오니까 엄마가 쓰러져 있어요. 엄마가 쓰러져 있고 남자는 방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가보니까 엄마가 죽었어요. 미동도 없이 그냥 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아이는 엄마를 붙들고 계속 흔들면서 막 울면서 그러고 있고, 이 남자아이가 이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그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키도 작고 체구도 굉장히 왜소하고 말수도 별로 없고 그런 아이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엄마가 제대로 돌보고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엄마가 죽은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부시시 일어서서 이제 그 남자가 있는 방으로 걸어가 본 거예요. 걸어가 봤더니 그 남자가 침대에 가로로 누워가지고 완전히 대자로 누워서 드르렁드렁 이제 코를 골면서 이제 자고 있는 거죠. 술에 완전히 떡이 돼서 들어왔었으니까. 근데 이 남자아이가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 사람이 경찰이잖아요. 그 거기에 총지갑 그 홀스터가 있었어요. 그 총이 거기 있었고 퇴근할 때 총을 반납하고 그래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엉망진창으로 생활하니까 그 총도 있었고 거기 장전도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홀스터에서 총을 이렇게 뺍니다. 그 총을 빼들어서 자고 있는 남자의 그 머리 가까이 대고 이제 총을 대고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그 남자는 거기서 이제 즉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집에 그 전화기 있는 곳으로 또 천천히 걸어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사람이 죽었다고. 얼마 안 있다가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경찰은 뭐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긴장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이 어떤 집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동료 집이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아마 여자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찰들은. 근데 왔는데, 여자가 안 죽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뇌진탕이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안 죽고, 자기 동료인 경찰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너가 죽였냐는 말에 이제 고개도 끄덕이고, 사건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 아이는 미성년자잖아요. 근데 아빠는 없고, 엄마는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거의 턱도 거의 박살이 나고, 온몸이 그냥 완전히 폭행으로 온몸이 전신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버렸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아이는 살인범으로, 게다가 경찰을 죽인 살인범으로 이제 체포돼서 이제 구금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가 이 아이의 그 이제 국선 변호인을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변호사가 없이 그냥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게다가 미성년자인데. 그래서 이 판사가 변호사를 자기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변호사를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저런 이유로 마땅한 변호사를 이제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판사가 제이크는 서로 잘 알잖아요. 이 한 동네에 판사, 변호사고 매일매일 뭐 허구한 날 수도 없이 이제 법정에서 이제 마주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제이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 판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 타임 투 킬에서 그 이혼 전문 변호사 그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제이크가 굉장히 큰 소송건을 민사소송건을 하나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제이크도 사실은 한몫 잡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소송건이었는데 이 판사가 그 사건에서도 담당 판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이크 입장에서는 이 판사가 이 아이의 변호사가 되라는 그 요청을 거절하기가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 괜히 이 사람 부탁을 자기가 거절했다가 형식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괜히 또 이 판사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한테 지금 크게 한몫 떨어질 수 있는 이 재판을 또 자기한테 불리하게 하면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제이크가 이 아이의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타임 투 킬이랑 비교해 보면 그 사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데 거기에서는 흑인이 백인을 죽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앞에 흑인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고 여기서도 이제 소설이 이제 이런 일부러 재미있게 하려고 이제 극적인 장치를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경찰을 죽인 미성년자라는 구도가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경찰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자는 경찰들이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거의 막 10배, 100배의 그 응징을 하려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경찰을 상대로 한 범죄자에게 그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또 이 사법 집행이라는 것이 또 그 근간이 흔들리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동료 경찰을 죽인 범죄자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불리한 사건을 제이크가 이제 5년이 지나서 그나마 좀 평온하게 살고 있었고 예전 그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마침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한몫 잡을 수 있는 사건을 맡았는 이 순간에 이제 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 힘든 사건을 제이크가 이제 떠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소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뭐 극적인 그런 건 없지만 이게 쉽지 않은 사건일 테니까 이 아이를 과연 이 법정을 통해서 과연 이 아이를 어디까지 과연 구해낼 수 있을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가 보다라고 이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읽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다였다면 제가 굳이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초반 여기까지 이제 읽다 보면 좀 예상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죽은 경찰이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 때문에 예쁜 여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왔는데 줄줄이 사탕처럼 그 2명의 자식도 딸려왔어요. 조금 지나서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빡치기 시작하고 이제 셈이 안 맞는다. 자기가 이제 손해 본다라는 느낌 때문에 허구한 날 여자를 패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과연 자기가 낳은 자기의 살과 피로 낳은 자식이 아닌 이 어린 여자아이를 내버려 뒀겠는가? 라고 사실은 저도 좀 처음에 갸우뚱했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잊고 있었다가 이제 결국 이 지점에서 이제 사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이크가 이 아이의 변호를 맡고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이제 구금되어 있어서 했는데 이제 아이가 거의 말이 없고 전혀 제이크한테도 협조적이지 않고 그냥 구치소에서 마치 자폐아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왜냐면 경찰이나 이 경찰의 가족들은 당연히 얘를 그 성인범 취급을 해서 사형을 시키는 게 최종 목표였어요. 그게 정당하다라고 이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소년 재판소로 이관을 시키면 사형이라든가 이렇게 엄청난 중형은 면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판 전략도 제이크는 구상을 해봤고, 그리고 또 이제 늘 이런 사건에서 그 앞에 타임투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 심신미약의 근거로 이 아이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략도 구상하죠. 그냥 당연히 이제 정신과 의사 재판 증인으로 이제 불러가지고 그 아이를 심신미약으로 전문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 또 구하고. 그러면 근데 이게 당연히 검사 측에서도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또 전문적인 소견을 받을 수 있는 그 정신과 의사를 또 구합니다. 그 마침 생각이 났는데 이, 제, 이 소설에서 타임 투킬에서 그 제이크한테 이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재판에서 패배한 그 검사 있잖아요. 그 웃긴 검사. 이 검사가 그때 제이크하고의 재판에서 패배를 하면서 경력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한직으로 밀려났었나? 진짜 이 사람은 제이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 건지 그 복수의 칼날을 벼려오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마침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이제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이크의 앙숙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제 요번에는 제이크를 완전히 박살내서 자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는 이제 계기로 삼으려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이제 또 어려운 사건에 이제 제이크가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이 몰랐던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남자아이의 여동생 14살짜리 여자아이가 임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그놈이 그 자기가 욕망을 풀려고 데려왔던 여자를 얼마 지나서 그렇게 허구한 날 두들겨 패는 그놈이 이 여자아이를 그 집에서 자기가 왕인데 가만뒀을 리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는, 그러니까 한 14살, 16살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까지는 엄마한테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제발 이 집에서 나가자라는 얘기를 그 둘이서 끊임없이 했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럼 자기가 그 뭔가 하루하루 끼니를 얻을 수 있는 그 웨이트리스 같은 그 일자리밖에 구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어디 비를 피하고 아이들을 재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든지 좀 버티려고 했던 겁니다. 대안이 없는 거였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엄마가 일을 나가고 남자애가 학교를 가고 뭐 그런 빈 시간에 집이 비어 있을 때 이제 이 남자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 어린 여자아이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자, 이제부터
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 소설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재판 상황이 완전히 꽉 막혀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아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여자 아이가 임신했다라는 이걸 적절히 이용하면 검사 측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계산이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죽은 그 경찰이 얼마나 부도덕한 인간이었는가라는 거를 배심원에게 명명백백하게 아주 뇌리에 박히도록 탁 까발리는 그 순간 재판의 흐름 자체가 엄청 유리하게 진행될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이게 묘한 게 그 재판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재판 일정이 이게 뭐 일주일 만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이제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데 제이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여자아이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완전히 비밀로 한 상태에서 어느 날 이 아이의 배가 조금씩 불러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육안으로 임신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배가 불렀을 그 시점에 이 아이를 재판의 그 증인으로 불러들이면 그때 끝을 볼 수 있다. 끝에 그 순간 이 재판의 주도권을 완전히 자기가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재판 계산이 이제 서는 거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좀 너무 잔인한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배가 부를 때까지 낙태를 시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출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였고 또 다른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이 엄마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이제 퇴원해서 병원에서 나왔을 때 이 두 모녀가 살 곳이 없었어요. 그 전에 살고 있던 그 죽은 경찰관 집은 경찰관 가족들이 와서 이 세 가족의 옷가지와 짐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 분기탱천해가지고 이 세 사람들은 이 집 가까이에 얼씬도 못하게끔 다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아이는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둘만 멀리 가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처도 없고 여자는 지금 마땅히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였죠. 근데 그때 마침 한 교회가 이렇게 큰 여유가 있는 부유층의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 근교의 작은 그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이 모녀를 위한 거처와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덕분에 그 목사와 그 교인들 덕분에 그런 거처를 이제 마련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부족한 게 많은 엄마라도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제 겨우 14살인데 지금 이 아이를 출산을 하게 하면 그럼 이 아이는 학교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 갓난 어린 아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엄마도 일하러 나가야 될 텐데 그 얘는 학교를 가고 그 갓난 아기는 누가 돌볼 것이며 설사 어떻게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 14살짜리 아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계속해서 자꾸 자기는 애기 엄마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엄마는 낙태를 원했어요. 너무 당연한 그 마음이잖아요. 아마 대부분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다 원했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반대를 한 거죠. 만약에 당신들이 낙태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을 위한 거처와 지원을 계속 마련해 줄 수가 없다. 자기네들의 어떤 종교적 그 신념
종교적 양심에 의해서 그런 낙태를 자기네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그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난감하게 된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 재판의 승리를 위해서 이 어린 아이의 그 임신 상태를 이용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정말 어디에도 갈 데가 없는 처지에서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그 임신 상태 그를 종결시킬 수 있는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존 그리샴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1년 전에 1989년 자기의 첫 번째 작품에서는 그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이슈를 끌고 나온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2020년 그 30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낙태 문제를 이제 거의 이제 자기의 그 작가로서의 삶이 이제 거의 이제 저물어가는 그 시점에 이번엔 낙태 문제를 끌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게 인종차별과 이 낙태 이슈가 미국 사회에 아주 고질적인 정치적 갈등의 이슈이면서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미국 남부의 문제이고 또 개신교라는 종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굉장히 그 복잡하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참 이게 얽혀 있습니다. 이게 파편적으로 부분을 드러내서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계속 따지고 들어가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21세기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가장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가장 발전하고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학문적으로 발달한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그런 일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거예요. 이 남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타임 투 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존 그리샴이 상업적인 작가잖아요. 그 돈을 버는 작가입니다.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그러니까 재밌는 읽을 거리를 생산하는 그 작가 대중소설가이긴 한데 이 사람이 그 처음 작품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생물학적인 나이로나 그 작가로서의 그 나이로나 이제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이런 굉장히 첨예하고 예민한 정치적 이슈들을 자기 작품 속에 소재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인종차별의 문제보다 이 낙태 문제는 더 지금은 더 첨예하고 참 예민한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제 웃냐면 이게 당사자들한테는 엄청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뭐랄까 쓸데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참 그걸 싸우고 있다. 그런 이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1973년에 그 미국에서 로 vs 웨이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아주 기념비적인 그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낙태와 관련된 판결이었는데요. 이게 이때 이 판결에서 그 트라이메스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 낙태와 관련해서. 이때 이 트라이메스터가 뭐였냐면 그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낙태를 여자가 가질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여기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 낙태를. 그리고 그 낙태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이 트라이메스터였습니다. 전체 임신 기간에서 초기의 3분의 1 기간 동안은 어떤 주도, 그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그 주마다 법이 있는데 어떤 주도 이 초기 3분의 1 임신 기간 동안에는 여자가 스스로 낙태를 결정하는데 절대로 그 개입할 수 없다. 이거는 온전한 그 여성 개인의 선택의 자유의 문제다라고 못을 받고, 근데 두 번째 3분의 1 그 기간 동안에는 주가 그 각각의 주들이 자신의 법으로 그 낙태에 개입을 할 수 있는데 그때도 그 임산부의 그 건강과 관련한 의사의 그 전문적인 소견을 같이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마지막 그 임신 3분의 1 기간 동안에는 주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기준점을 설정해 준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준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973년 이 판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 사회는 그 기준 바운더리 안에서 여태까지 이제 낙태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근데 이게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 1973년 로 웨이드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뒤집혀졌냐면 이제 낙태와 관련된 규제는 주들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핵폭탄을 던져버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핵폭탄을 던져가지고 지금도 이 2022년 판결 이후로 미국 사회에서는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안 납니다. 이게 가끔씩 제가 이제 그 뉴욕 타임스를 구독을 하는데 가끔씩 이제 뉴욕 타임스 들어가서 보면은 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 어떤 주들에서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조차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주들이 있어요. 8개인가 9개인가 있는데 이런 주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딥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 이게 공부가 많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미국 역사와 미국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공부가 이제 필요하죠. 종교 지형에 대한 문제도 많이 필요하고. 참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 개신교의 그 가장 강력한 본거지이고 뿌리이기도 한 지역이 남부인데, 개신교 그 종교가 가장 강한 사회적 문화를 형성한 지역에서 인종차별도 굉장히 심하고 낙태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심하다. 이게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022년에 어떻게 이 판례가 뒤집혀지게 됐냐면 트럼프 1기 때 그 보수적인 대법원 판사를 3명을 트럼프 1기 때 임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 정권 때 임명된 보수 대법관이 이제 6명이 되었고, 민주당 집권 시기에 임명된 그 진보적인 판사가 3명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미국 개신교 그리고 카톨릭 합쳐서 미국 기독교 집단의 그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이 로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게.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예전에 이제 너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과 관련된 기사들 그리고 글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되게 놀랬던 거야 뭐였냐면 사실 이전에는 이 낙태와 관련된 이슈가 개신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주제였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카톨릭 이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낙태는 캐톨릭 띵이다. 카톨릭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런 인식이 강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개신교가 이 낙태 문제를 자기들의 이슈로 이제 삼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소개되어 가지고 많이 읽혔던 거죠.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이제 두 명의 정치학자들이 쓴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64년, 65년에 투표권법이랑 시민권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법적으로 더 이상 그렇게 흑인들을 차별할 수 없게 하는 조치들이 이제 법안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책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때 이제 미국 남부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이제 민주화된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상으로는 미국이 200 몇십 년 전부터 민주주의로 시작한 최초의 나라로 이 지구상에서 민주주의로 시작한 최초의 나라로 우리가 이제 서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 남부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게 이제 60년대 중반 무렵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법안은 그렇게 통과됐지만 이 남부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이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게 이 역풍이 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개신교 사람들이 세그레게이션이라고 해서 인종을 분리해서 대우하는 거 있잖아요. 백인들만 받아들이고 흑인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백인이 머무르는 곳과 흑인이 머무르는 것을 분리시키고 혹은 아니면 이제 그 대학교 교육기관에서 그 그런 백인들만 있는 학교 이런 거 만드는 걸 나라에서 법을 금하는 그런 게 다 이제 법으로 제정된 거잖아요. 그 60년대 중반에 이거를 이 신앙심이 깊은 개신교도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꽤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자기들이 이거를 어떤 이슈로 삼기는 너무 취약하잖아요. 자기들은 모두가 다 신의 하느님의 똑같은 자식이고 뭐 예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어린 양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인종차별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앙정부 특히 뭐 민주당 이런 진보 세력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공격할 이슈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슈로 그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뭐였냐면 이 낙태 문제였다라는 거죠. 카톨릭은 예전부터 이 낙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를 해왔었고 이제 그거를 그러면 이 카톨릭 세력이랑 이 낙태 문제를 협력을 해서 이 민주당 그 진보 정치 세력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계산한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그 나라의 주류 종교 세력들은 항상 그 보수 정치 세력과 연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보 세력들은요, 이 진보 세력들은 근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진보 세력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거나 줄이려고 하는 것이 진보 세력들의 그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는 어느 나라에서나 종교는 항상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해가지고 그 과거의 문화에 기반한 자기들의 그런 종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걸 이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종교하면 사실은 전통이잖아요. 전통, 뭐 유구한 전통 이런 걸 고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그 속성상 보수적인 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세계에 자기들만의 권위 체계를 확립하고 그 자기들만의 권위 체계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쉽사리 변화되는 사회에 순응하거나 거기에 쉽게 발맞추고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 세력 입장에서 종교는 언제나 걸림돌이에요. 그 한번 보시면 이상하잖아요. 그 독일에서 메르켈이라는 여성 총리가 16년 동안 총리로 있었어요. 그 영국에서는 대처가 10년 이상 수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여성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동성애자, 그 게이나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 총리 지휘, 국회의원이라든가 유럽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미국에서는 200년이 넘는 그 민주주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단 한 명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긴 하지만 그 미국인들 그 마음속에 그 여성 정치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다 이런 건 사실은 그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천장이라는 그런 얘기를 호소하는 미국 여성들이 엄청나게 지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본질적으로 좀 보수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명한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뭔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신의 동등한 평등한 자식이라고 보는 종교가 뿌리내린 지역에서 왜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한 것이며 왜 그 총기 규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총기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복지를 늘리려고 하면 또 이 지역에서 종교적인 문화가 가장 강한 이 지역에서 가장 또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미국에서는 다른 그 선진국 유럽들 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잡은 의료보험이 미국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냥 그걸 만드는 게 민주당의 오랜 수건이었는데 마침내 그 오바마 때 그 오바마 케어를 이제 만든 거죠. 그것도 사실은 그 공화당 반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원래 취지보다 많이 손상된 상태로 어쨌거나 그거를 간신히 그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뒤로도 이 공화당에서 수십 번이 넘게 그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는 못했고 이제 또 2기 때 지금 또 이제 완전히 폐지하려고 줄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격렬하게 이제 또 저항을 하느라 보니까 이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이제 지금 정부 부채 상한을 하는 걸 상원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거부하니까 이제 정부 셧다운이 발생한 거잖아요. 게다가 이 낙태 문제도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하고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경한 것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데 그러면 그 어린 아기의 생명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다 큰 성인의 여성들의 그 성인 여성들의 그 건강과 여성들의 삶의 행복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왜 이게 무시가 돼도 되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텍사스 주에서 정말 건강상의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것 같고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낙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의사의 그 소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낙태를 의사가 해줬다가는 이제 이쪽 동네의 분위기상으로는 도대체 이게 의사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짜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게 빈부격차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비행기 타고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비행기 타고 어디든지 가가지고 낙태를 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자기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가난한 여자들은 낙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낙태를 할 수가 없어요. 멀리 가가지고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먼 지역까지 가가지고 몰래 낙태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 격렬하게 그 어떤 기독교 개신교도들의 그 정치적 지지로 그걸 발판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연방 하원 어떤 의원이 나중에 뽀록이 났어요.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낙태가 허용되는 주에 가가지고 낙태하고 오라고 이렇게 돈을 주는 그런 게 발각이 되는 그런 위선적인 것도 이제 발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그 엘라베마 주에서 역시 딥사우스에 해당되는 그 엘라베마 주에서 그 인공 수정된 배아를 어떤 병원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배아를 인공 수정시켜 이제 배아로 만든 걸 자기 거를 가져오는 도중에 그걸 꺼내는 도중에 잘못 건드려 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배아 그까지 같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이 엘라베마 주 대법원에서 그 배아도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한다라는 그 기반에서 손해배상을 산정해야 된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주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이 아니라. 그래서 가지고 그 주에서 이제 발칵 뒤집혀진 그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랑 또 연결이 되었냐면 그러면 그 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던 그 인공수정과 관련된 그 연구들이 계속 있었던 그 센터 같은 데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이 유지가 되면은 그런 연구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손을 떼는 거예요. 아,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괜히 우리가 이 소송에 걸려버리게 되면 이 배아조차도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 봐야 된다면 우리 이 사람들은 연구를 이제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제 의사 표시하고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결국에는 부랴부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팔을 걷어붙여가지고 호둥대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21세기에 최첨단 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런 믿기지 못하는 종교에 휘둘리는 그런 일종의 촌극이랄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신기하지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가장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인간 말종의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렇게 도덕과 사랑을 중시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우르르 몰려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 보면 참 그 이게 웃을 일을 넘어서 굉장히 참 고개가 갸우뚱거리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그 존 그리샴이 이제 이 책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 존 그리샴은 민주당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원으로서 미시시피주 하원 의원을 한 6년간이나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존 그리샴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뭔가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가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고향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이 사람들을 평생을 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죠. 사실은 세상에 보면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좋기만 한 사람도 없고 각자 자기의 어떤 그 조건 속에서 형성된 그런 인격이 있고 입장이 있는 것 뿐이지, 그것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을, 거기에 따라서 평가도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작가라는 사람들이 그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이해와 판단을 넘어서는 조금 폭넓고 그 근본적인 지점을 이렇게 관찰하고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존 그리샴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제가 참 그 감탄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그 해결책이 당장 코앞에 닥쳐 있는 문제가 두 개잖아요. 이 어린 아이를 과연 살인범으로 처단해서 최고형을 선고받게 해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느냐. 이게 과연 법과 인간의 어떤 기본 상식, 이게 바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도 있고 이 어린아이만을 바라보는 그 입장도 있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악에 바쳐서 한 행동이 아니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도 이 자기 동생이 임신한 거를 알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래서 어쩌면 엄마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노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여동생을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경찰관을 죽이는데 더 크게 작용했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문제와 그리고 이 여동생의 출산의 문제, 낙태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이 책의 주제가 되는 건데, 참 제가 이 작가에 대해서 제가 좀 친밀감을 느낀 게 더 한층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게, 이 어려운 문제를 두고 이 작가는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이 사태가 굴러가는 모습들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 사람은, 존 그리샴은 한 작가로서도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도 참 좋게 늙어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 사력 있고, 더 차분하고, 더 지혜롭게. 그러니까 막 그 스릴러 소설들에서 보면 진짜 막 아주 가슴 뻥 뚫리게 아주 속 시원하게 나쁜 놈들을 처단해버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확실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결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리 차일드의 그 잭 리처 시리즈 같은 거 있잖아요. 나쁜 놈들을 그냥 완전히 때려 부수고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막 그 유튜브에서도 보면 전직 전직 특수 부대 요원을 잘못 건드린 양아치들의 최후 막 그리고 전직 킬러를 잘못 건드린 뭐 깽단의 뭐 최후 막 이런 서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일시적으로 이제 사이다인데 시원한 사이다가 되는데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존 그리샴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놀랬어요. 아, 참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완벽한 해결책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이의 남자 오빠의 문제도 그 여동생의 문제도 우리가 봤을 땐 지금 이제 책을 완전히 읽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 기대했던 그런 완벽한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해결책이 조금씩 조금씩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을 때쯤 되면은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극단은 한 극단이 있잖아요. 완벽한 해피엔딩이라는 극단이 있고 또 그 반대로 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아주 날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새드 엔딩이 또 한편의 극단에 있잖아요. 어느 양극단으로 이제 달려가고 싶은 충동에서 좀 더 자유로울수록 이제 좀 더 원숙한 작가가 되는데 이 책은 자비의 시간이라는 책은 어느 한쪽으로도 달려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그 편안한 이제 미소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참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미국에서 있었던 평들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좋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안 좋게 평가하는 그런 평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갈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게 늙어가는 그리고 좀 더 원숙해져 가면서 부드러워지고 현실적으로 되고 세심해지고 그런 작가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 옛날에 그 황지우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황지우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사람의 시집을 좀 읽었었는데 그 황지우라는 시인의 작품 속에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 시 내용 자체는 별건 없었는데 제목 자체가 저는 참 마음속에 좀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었거든요.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종종 이제 제가 노을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존 그리샴이라는 작가가 대강 거기에 좀 비슷한 게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